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 프로그램에 와주신 여러분, 저는 이 작업을 기획한 안데스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먼저 이 전시와 작업에 관해서 간단히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에서 보셨듯이 이 작업은 지진파를 가청 영역대로 바꿔서 테크노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 공간은 정거장이라는 전시 안에 지금 이 디지털 테크노가 들어가 있는데요. 정거장 전시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정거장 전시는 미디어시티 서울 비엔날레 사전 프로그램으로 미디어시티 서울이라는 비엔날레가 있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고 거의 한 20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비엔날레를 정리하고 또 회고하는 형식의 이제 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코드 밀키트라는 여기 보시면 저 프로그램과 지질학적 테크노 프로그램이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이 공간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코드 밀키트, 오후에는 지질학적 테크노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진파로 테크노 음악을 만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시 기간 동안 이렇게 오픈 리서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진과 그리고 테크노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오픈 리서치를 통해서 그 의미를 같이 찾아보고 또 함께 질문해 보면서 좀 의미를 확장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4시부터 6시까지 지진 연구원님과 그리고 테크노 뮤지션들이 함께 한 테이블에서 실질적으로 협업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 전시가 끝나는 한 10월 초쯤에 음악이 완성되고 6개의 강의를 정리하면서 또 만들어진 음악을 발표하는 자리를 또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대화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볼 건데요. 지금 이대화 선생님은 이 책의 저자세요. Back to the House, 하우스와 테크노가 주르르 뒤흔들기까지 1977년, 2009년. 저 벽면에 보시면은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뽑아낸 문구들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좀 약간 감동받았던 그런 문구들을 이렇게 다치에서 적어놨고요. 검정색은 지진의 강도가 가장 센 것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적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테크노를 동시에 감각해 볼 수 있는 텍스트를 벽면에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대화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볼 텐데요.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끝에 한 20분 정도 질문 시간을 또 마련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잠깐 쉬고 또 1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대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대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만 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다시 난리인데 다들 무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아직도 안 걸렸어요. 별로 뭐 밖에 놀러 다니진 않긴 하는데 왜 안 걸리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네. 한 번도 걸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남은 기간도 조심하셔서 꼭 피해 가시고요. 백투더하우스라는 책을 쓴 덕분에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마련이 되고 또 강의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강의 전에 우리 안데스님께서 신청 이유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는데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여기 오시는지 저도 궁금해서 쭉 보는데 와 정말 잘해야겠더라고요.
절박한 이유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내가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많은 각오를 다지고 왔는데 오늘 한번 이야기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강의 제목은 테크노 음악의 역사를 따라서입니다. 그렇게 강의를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테크노나 이제 일렉트로닉 음악 관련된 강의를 다녀보면 제가 너무 앞서가면 안 되더라고요. 항상.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후배들이지만 음악 평론을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일렉트로닉 음악 강의를 하러 가서 너 일렉트로닉 음악 다 알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간에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와서 제가 크게 반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테크노만 딱 집어서 아주 미시사로 파고들진 않을 거고요. 사실 테크노와 하우스가 같이 탄생했고 역사적 전개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테크노 앤 하우스라고 했는데 테크노와 하우스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면서 테크노에 집중한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보기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책도 쓰고 늘 주변에 음악 평론가들 있고 막 그러니까 제가 혹시 너무 혼자 앞으로 치고 나가거나 뭐 모르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손을 들어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주셔도 저는 정말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노 강의니까 테크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테크노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던 90년대 후반에 실제로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하도 테크노가 날리니까 이제 기자들이 도대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테크노가 뭐야? 라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해보기도 하고 실제 체험도 해보면서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읽어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깔고 있는 전제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어긋났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글이에요. 그게 뭐냐면 테크노가 신디사이저나 혹은 DAW 혹은 미디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전자음악 일반을 가리키는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 사운드의 시작은 50년대 독일 뮌헨에서 시작된 전자음악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는데 전자음악의 기원을 따지고 가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딱 테크노를 그렇게 볼 수 있나? 라고 하면 또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러면 진짜 테크노는 뭐냐? 이제 그거를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테크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니고 테크노와 하우스 모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백 투 더 하우스라는 책을 쓰면서 테크노와 하우스가 주제니까 이 음악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어떤 말을 책 앞에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크노의 거장이자 테크노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케빈 손더슨이 한 얘기를 책 앞에다가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크라프트베르크나 유럽의 전자음악을 DJ 친화적으로 클럽에서 틀만한 음악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음악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새로운 단계가 바로 테크노라 불리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케빈 손더스는 이걸 그냥 테크노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에 하우스라는 말을 같이 포함시켜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음악을 몇 곡 들어볼 텐데 저는 이렇게 같이 들어보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전혀 댄서블하지 않은 초창기 전자음악부터 시작해서 조금 댄서블한 강도를 높였다가 진짜 테크노나 하우스 정도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클럽에서 틀만한 댄서블한 음악에 한 3단계 정도를 나눠서
음악을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곡은 워드 가르송이라는 사람의 이 앨범 아마 전자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꽤 아실 거예요. 물론 연도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댄서블하다고 볼 수 있는 음악을 또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크라프트베르크인데요. 크라프트베르크는 시퀀서라는 걸 아주 자주 썼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퀀서라는 건 굉장히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전자음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악기거든요. 악기라고 해야 되나? 뭐 신호 발생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를 많이 쓴 덕분에 조금 더 댄서블한 음악을 들려줬고, 그래서 여러분들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밤바타라는 아티스트를 아마 알 거예요. 아프리카 밤바타가 플래닛 락이라는 그 음악에서 크라프트베르크를 샘플링하기도 했는데, 단순히 전자음악을 샘플링한 게 아니라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친구들 거의 댄스 음악이네 혹은 완전 춤추기 좋은 음악이네 라고 어떤 그 요소를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과의 공통점이 있으니까 샘플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트랜스 유럽 익스프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명곡인데요. 이것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음악이고요. 이러니까 이제 크라프트베르크가 테크노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원을 찾아가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저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일렉트로의 시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일렉트로라는 장르를 검색해서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음원 사이트를 갖고 있잖아 앞에. 잠깐만요. 일렉트로 음악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아프리카 밤바타의 플래닛 락입니다. 보면은 크라프트베르크가 전자음악적으로 보여줬던 걸 거의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그런 겁니다. 물론 비트의 성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참 대단한 그룹이에요. 그냥 독일에서 좀 뻣뻣한 아저씨들이 뭐 전자음악 선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단한 아저씨들인데, 네. 다음은 그러면 진짜 그 테크노 정도라고 부를 수 있는 클럽에서 춤출 만한 음악의 단계, 요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테크노에서. 테크노가 디트로이트의 벨빌 지역에 있는 3인방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 대문자로 쓰더라고요. 해외 원서를 보면 다 벨빌 3를 대문자로 씁니다. 뭔가 딱 어떤 고유명사로서의 그런 벨빌 3. 저는 그냥 책에서 벨빌 3인방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3인방 중에 한 명이 바로 데릭 메이고요. 저기 믹스 메이데이라고 써 있는데 메이데이가 데릭 메이고 에디츠 후안이라고 돼 있어요. 후안은 후안 에킨스라고, 이분도 디트로이트 그 3인방 중에 한 명이고, 케빈 손더스만 여기 빠졌는데 아까 케빈 손더스의 언급을 인용을 했으니까 테크노 3인방이 벌써 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그냥 전자음악 일반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클럽에서 DJ로 일하거나 혹은 그 댄스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전자음악을 클럽에 맞게 개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DJ 친화적이고, DJ가 틀기 좋은 음악, 혹은 DJ가 트는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즐기기 좋은 음악. 그러니까 클럽 음악의 어떤 새로운 단계 내지는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낸 게 테크노와 하우스이고, 테크노가 절대 일렉트로닉 음악 일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하이테크 소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인용을 해주셨는데 분홍색 글자로 1965 알래스카 G섬 8.7 그 옆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자기들이 이런 음악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뭘로 지을까 옥신각신했던 거예요. 근데 데릭 메이는 하이테크 소울이라고 하자. 왜냐면 본인들은 흑인들의 댄서블한 펑크 소울을 하지만 요거를 좀 신디사이저로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후안 에킨스는
후아네키스가 약간 맏형이었거든요. 약간 수장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은 후아네키스한테 좀 배워가는 입장? 테크노라고 가자. 네, 그래서 테크노로 굳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가 테크놀로지의 약자고 뭐 조금 더 기계음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고 아주 나중에 만들어진 용어라는 거. 네. 그럼 테크노가 이제 그런 음악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자음악하고 왜 굳이 클럽 음악하고 만났나 이제 요게 저는 재밌어서 네,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고 또 여전히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이걸 고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누가 봐도 전자음악 라이브 셋인데 전자음악이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음악과 이렇게 클럽이 만난 댄스 플로어가 만난 형태. 이게 바로 하우스와 테크노다. 둘이 왜 만났는지를 알려면 각자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전자음악이 1980년대 즈음에 어땠고 클럽이 1980년대 즈음에 어땠는지를 알면 서로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아보는 건데 일단 1980년대 전자음악 상황은 어땠냐면 70년대 후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조금씩 전자음악이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대중화됐던 이유는 뭐 뻔하죠. 락앤롤이 엘비스 프레슬리 이후에 195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음악의 주류였는데 몇십 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뭔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좀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겠죠. 왜냐면 똑같은 악기에서는 대부분 똑같은 음악이 나오니까. 근데 신디사이저라는 것이 때마침 성장하고 있었고 값도 싸지고 있었고 보편화되고 있었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 재밌는 대중음악을 만든다면 좀 혁신적인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그 당시에 젊은 뮤지션들 사이에서 막 퍼질 때였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초반에 막 정말 본물처럼 뭔가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크라프트베르크가 독일의 그룹이고 전자음악의 선구자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인기가 엄청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스 모델이라는 곡이 영국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조금 대중적인 곡이긴 합니다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신스팝 장르가 대유행을 합니다. 1980년대에 가장 인기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신스팝이라는 건 아마 대중음악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근데 블랙뮤직 쪽에서도 전자음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린스인데 프린스 음악 들어보면 전자음이 정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테크노의 선구자들도 당시에 프린스 음악을 듣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같이 들었던 플래닛 락이라는 곡,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일렉트로 장르들. 일렉트로 장르는 일렉트로 펑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펑크 음악을 만드는데 이제는 완전히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만들어보자. 이런 경향이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점점 전자음악들이 등장하는데 이탈리아 쪽에서 이탈로 디스코라는 장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디스코인데 신디사이저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디스코 하면 뭐 기타랑 건반이랑 스트링도 들어가고 어쿠스틱 악기들로 어쨌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자음으로 만드는 시도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 당시 전 세계 클럽씬에서 히트곡들이 많았고요. 또 얼마 전에 반젤리스 님께서 안타깝게 고인이 되셨는데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고 그 음악을 이 반젤리스가 맡았는데 그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신디사이저가 굉장히 짙게 쓰였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음악상도 수상하고 빌보드에서 연주곡인데도 불구하고 1위까지 하고 물론 영화에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1위도 하는 거지만 전자음악으로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화 음악은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스트링 가지고 하는 뭐 스코어 아니었어? 근데 혁신적으로 이렇게 전자음을 사용한 영화 음악이 빌보드 1위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락은 끝났네 전자음의 시대네 물론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기타를 버리고 다 신디사이저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만큼 전자음악이 대세였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의 젊은 아티스트들이라면 이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클럽은 상황이 어땠냐면 1970년대 말에 디스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데요. 80년대 초반쯤 되면 이제 거기에 또 질렸습니다. 다들. 많이 질렸어요. 근데 디스코가 좀 잘못하기도 했어요. 우리 디스코가 저기 음악은 좋은데 뭐 가사 보면 전부 뭐 엉덩이를 흔들어 뭐 이런 것만 있고 오늘 밤 뭐 즐겁게 놀자 뭐 놀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지한 형태로 발전하기를 멈추고 자기들끼리 계속 베끼면서 똑같은 것만 하면서 가사도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조금씩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기가 좀 없어져서요. 그 음반 회사들도 이제 디스코 그만 내자 해서 디스코 쪽의 발매량을 막 줄이거나 디스코가 좀 침체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럽 입장에서는 좀 이게 상황이 애매해진 거예요. 디스코는 클럽에서 틀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장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클럽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장르이기도 했는데 이게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새롭게 채울 만한 뭔가가 필요해지겠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되게 댄서블하지만 일렉트로닉 장르, 그러니까 신디사이저를 사용해서 만드는 음악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탈로 디스코, 요거 아주 정확한 얘기고, 또 일렉트로, 이런 것들이 막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장르. 그러니까 DJ들 입장에서는 일렉트로닉 댄스가 대세가 되어가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또 전자음악은요, 그 연주를 뭐 아예 못한다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레코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안 돼도 음악을 자기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J들 입장에서 나도 남의 음악을 맨날 이렇게 트는데 내 음악 하나 가져보고 싶어. 예전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본인이 뭐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비용도 많이 들죠. 스튜디오도 되어야 되고 연주자들도 다 모아야 되고. 근데 전자음악을 보니까 요 정도면 연주를 못하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만만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이들 공감을 못 하셔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전자음악은 연주를 못해도 할 수 있으며 난이도가 낮은 것인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제가 보기엔 딱 두 개의 이유입니다. 하나는 드럼머신, 하나는 시퀀서예요. 이게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둘은 더 간단하게 합치자면 시퀀서 덕분입니다. 일단 드럼머신이 어떻게 생긴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옛날에 드럼머신이 드럼을 갖다 놓으면 AI 모형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툭툭 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절대 아니고요. 제프 밀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드럼머신을 잘 다루는 DJ죠. 그래서 DJ들이 조금 더 손쉽게 비트를 만들 수 있었고요. 또 하나를 볼게요. 이번엔 시퀀서인데요. 시퀀서가 말이 어려워요. 근데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퀀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자음악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왼쪽에 있는 게 시퀀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신디사이저예요. 가끔 신디사이저 보면 건반이 없는데 소리가 나네. 그렇게 좀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퀀서라는 녀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퀀서가 하는 얘기 뭐냐면 너가 이 타이밍에 어떤 음정을 어떤 길이로 연주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신디사이저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건반이 없어도 저 빨간불 들어온 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너가 이 타이밍에 연주해 라고 명령만 계속 보냅니다. 전부 다 싱크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생 버튼만 누르면 얘네들이 동시에 박자를 절대 틀리지 않게 동시에 연주가 됩니다. 그러면 뭐 신디사이저 여러 개랑 드럼머신 한두 개 정도를 그냥 재생 버튼만 눌러놓으면 마치 밴드처럼 자기가 알아서 연주를 해요. 그래서 DJ들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여기 달려드는 겁니다. 요즘도 댄스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컴퓨터 창 이렇게 화려하고 뭐 옆에 스피커 막 신기사이즈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데 막상 건반 칠 수 있는 건 저렇게 학교 종이 땡땡땡밖에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음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전자음악의 어떤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는 윤상 씨 있죠? 윤상 씨 인터뷰를 했었는데, 윤상 씨가 신디사이저와 전자음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디사이저를 좋아하셨어요? 왜 그걸로 음악을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건반 연주를 잘 못해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잘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배운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건반을 잘 연주하지 못하는 나도 음악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디사이저가 되게 많이 좋아져서요. 아까는 되게 찍찍대는 전자음들만 나왔지만 나중에 PCM 신디사이저라고 저런 거랑 똑같은 원리로 피아노 소리도 낼 수 있고 스트링 소리도 낼 수 있고 벨 소리도 낼 수 있고 마치 어쿠스틱 악기랑 거의 비슷한 듯한 소리들을 다 그렇게 낼 수 있는 신디사이저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점쯤 되면 이거 진짜 히트할 만한 팝송 하나를 내가 집에서 혼자 프로그래밍해서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윤상 씨의 초창기 음악은 다 그렇게 미디로 프로그래밍해서 만든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기타를 연주한 것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저는 음악을 전혀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럼 전자음악의 악보는 어떤 걸까? 악보가 있긴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악보는 없습니다. 있더라도 좀 의미가 없는 게 한 가지 음만 가지고도 음을 완전히 바꿔가면서 음악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당장 좋은 예가 떠오르진 않지만 글쎄 악보라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요즘은 악보 주고받는 사람들은 저기 다 재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에요? 야, 너 그 테마 뭔데? 갖고 와봐. 그러면 이렇게 악보로 빨리 써가지고 막 주고. 그럼 완벽한 재현이란 없는 걸까요? 전자음악의 라이브는? 아니죠. 오히려 완벽한 재현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프로그래밍 된 것이기 때문에 어제 연주랑 오늘 연주가 정말 털끝만큼도 안 틀리고 똑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재즈는 절대 그게 안 되죠. 네. 아마 어떤 천재가 와도 어제 연주랑 오늘 연주가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전자음악은 가능해요. 네. 마이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라이브 세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그 머신을 사람이 또 컨트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입력을 하지 않고서는 어쨌든 라이브 세션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것도 이제 틀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디사이저는 100% 프로그래밍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지만 또 100% 실제 연주를 통해서 연주가 가능하죠. 그래서 100% 똑같이 재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컴퓨터에 어떤 음을 어떤 타이밍에 연주하겠다는 그런 파일을 이제 일단 저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명령을 준 다음에 이 재현되는 소리도 그때 썼던 그 소리를 그대로 프리셋으로 저장해야겠죠. 네, 그러면 내가 옛날에 했던 거랑 지금 하는 거랑 완벽히 똑같이 연주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진짜 생물 같아서 전원 켜고 조금 기다려야 PC가 제대로 올라와요. 네, 온도에 따라서도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반면에 프리셋 저장을 안 했어요. 소리를 그냥 그 즉석에서 내가 노브를 돌려가지고 어떤 소리를 만들고 그냥 내가 기억했던 음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전 것과 지금 건 다르겠죠. 근데 후자의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전자음악 라이브에 연주가 별로 없는 이유가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그 사운드에 대한 큰 집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눌러봤자 똑같은 소리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기 빌 에반스가 치는 거랑 나의 차이는 물론 피아노 톤도 좀 차이가 나겠지만 연주력이지. 근데 전자음악 하는 사람들은 약간 내가 어제 만든 그 사운드를 들려주고 싶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 사운드를 빼고 이 평범한 음들을 몇 개 들려줘봤자 이거 자기 음악도 아니고 재미도 없죠. 근데 그 사운드는 너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여기 신디사이저 몇 개 소리 있게 돌리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재현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라이브의 요소는 좀 줄어들겠죠. 네. 전자음악의 매력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시퀀서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라. 그럼 결국 하우스와 테크노는 뭐냐?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전에도 클럽 음악이 있었어요. 1960년대에도 70년대에도 사람들이 술 먹고 밤에 춤추고 놀만한 음악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40년대, 50년대에도 솔직히 뭐 그때 스윙 재즈 틀어놓고 클럽에서 놀면 그게 클럽 음악이잖아요, 사실. 근데 하우스와 테크노는 전자음악 유행 이후에 클럽 음악의 어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좋았던 여러 가지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던 그것들이고요. 근데 유독 영향받은 장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스코랑 펑크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계속 될 것 같아요. 디스코와 펑크 말고 사람들하고 신나게 춤출 만한 장르를 또 새로 개발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몇 개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디스코랑 펑크가 일렉트로닉 버전으로 바뀌었다. 그게 테크노와 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항상 제가 정말 망설여져요. 왜냐면 여기 미성년자 계세요 혹시?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안 계시죠? 네.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주 순화시켜서 얘기할 건데 하우스와 테크노의 대중화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 야 이게 당시 써온 기사거든요. 왼쪽 아래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11,000명의 어린아이들이 약을 먹고 미쳐있다. 네, 엑스터시라는 약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우스 테크노의 대중화를 이야기할 수 없어서 좀 망설여지는데 저는 안 좋은 면도 많이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아울러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약물의 효과 내지는 기능 같은 걸 얘기한다고 해서 뭐 호기심을 갖고 야, 한 장르를 폭발시킬 정도면 얼마나 신난 거야? 막 그런 호기심 제발 가지지 말아주시고 제가 그런 거 전도하러 나온 거 아니니까 잘 들어주세요. 하우스랑 테크노는 하여튼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하우스는 시카고에서, 테크노는 디트로이트에서. 그 둘 사이에도 교류가 굉장히 많았죠. 미국의 중부지방에서 어쨌든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중부지방 내에서 인기가 많았냐? 있었죠. 뭐 그 당시에 히트곡들이 클럽만에 가기만 하면 나오고 뭐 시카고의 라디오에서 나오고 와 뭐 DJ 세상이 열린 것 같아. 그 당시에 하우스 DJ들은 굉장히 혁명적이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미국의 내셔널 단위로 미국의 전국 단위의 라디오라던가 아니면 뭐 TV 방송, 빌보드 차트 이런 거 기준으로 하우스가 그렇게 영향력이 높은 장르였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화제도 안 됐고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에 2세대 뮤지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구자들 말고 2세대들은 선배들이 멋있어서 나도 이 씬에 들어왔는데 내가 좀 커리어가 쌓이고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활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다 지금 없어요. 어디 가냐면 다 영국 가 있어요. 지금 다 유럽 가 있고
왜냐? 미국에선 인기가 없는데 거기서 날리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 거기서 활동하고. 그 정도로 좀 격차가 크게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유럽에서 유독 레이브가 인기가 많았냐? 당시 아이들이 이제 레이브라는 파티 형태에 그 재미에 흠뻑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레이브가 어떤 건지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80년대 후반입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고, 옛날에도 DJ가 마이크를 잡았네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던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이 장면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단서들을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할 거예요. 레이브가 뭔지를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커다란 창고, 항공기 경납고 이런 큰 창고에서 캐주얼을 입고서, 그리고 당시에 힙했던 장르죠. 하우스 테크노 같은 새로운 음악 틀어놓고 밤새서 DJ 파티 열고 노는 걸 레이브라고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가 레이브의 전성기인데 영국의 상황입니다. 이게 유럽으로 퍼졌고, 왜 창고에서 열렸냐? 그 당시에는 클럽이 새벽까지 계속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냥 새벽 4시에 클럽 들어가서 뭐 아침 10시에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게 안 됐어요.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힘들죠. 왜냐면 밤에 10시에 술 좀 먹고 이제 기분 좀 내보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야 된다고? 영국 애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애들이 너무 마약을 많이 해서, 마약을 많이 하면 누가 오나요? 마약 딜러들이 오죠. 그들과 갱은 연결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막 총도 날라옵니다. 마약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나니까 경찰이 엄청나게 출동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경찰 눈을 피해서 도시의 후미진 곳이나 도시 외곽에 있는 큰 창고를 빌려다가 몰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하지 말라는 게 더 재밌다고. 또 음악이 새롭죠. 리 게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이 35주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고고장 음악? 뭐 그런 건데, 영국도 뭐 달랐겠습니까? 클럽이라고 해서 가면은 고고장 음악 나오고 맨날 듣던 디스코 펑크 이런 거. 근데 하우스라는 테크노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했고 되게 재밌어. 되게 힙하게 느껴졌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터시라는 약물이 이제 그 시기에, 사실 그보다 조금 이전이긴 한데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신종 마약들이 생산이 되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것들은 몇 개 안 되는데 유독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좋아서 파티가 흥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걸 과용해서 죽어나간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만큼 이게 되게 무서운 약물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죽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만든 곡이 로버트 마일스의 칠드런이라는 곡이에요. 너무 빠르고 막 BPM 막 140, 150 막 초고속 테크노 막 이런 거 나오는 데서 애들이 막 너무 좋아서 신나서 약물 먹고 막 죽고 그러니까 BPM도 좀 낮추고 좀 아름다운 리스닝 성향을 강화해서 만든 음악이 칠드런이라는 곡인데, 그만큼 그 당시에 되게 문제였어요. 또 다들 캐주얼 입고 워킹 클래스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브컬처가 된 겁니다. 저도 아직도 제가 이 책을 쓰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클럽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되게 서슴없이 하고 다니거든요. 라디오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책 썼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 쓰셨어요? 그러면 클럽 음악에 대한 책 썼어요. 대화씨 클럽도 다니세요? 그럼요, 좋아하죠. 그러면 안 어울리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클럽 다니는 것의 이미지와 제 이미지가 안 맞는다는 건데, 거기에서 클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를 유추할 수가 있죠. 유흥, 뭐 허세 이런 거. 예전에
그 클럽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말이 있는데 SNM이라고 SNM 이게 뭐냐면 Stand and Model이에요. 뭐냐면 서서 모델인 척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뭔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클럽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물론 아니었던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클럽이 DJ가 중심에 있는 서브컬처 공간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1990년대 후반에 홍대에 막 클럽에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럼 막 KBS 같은 데서 막 다큐 찍으러 간단 말이에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럼 음악 들으러 왔대요. 옛날엔 안 믿었죠. 웃기고 있네. 뭐 부킹하러 왔으면서 막 그랬는데 진짜 얘네들 음악 들으러 온 거예요. 음악 듣고 춤추고 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는 걸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의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했고 이게 신세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지속됐고 심지어 영국에서 시작돼서 이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 중심에 하우스와 테크노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악이 대중화가 됐던 거예요. 이제 테크노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테크노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크노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테크노와 하우스 정도는 우리가 구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로 강의 많이 해봤는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떻게 장르 구분이 여기서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한 번에 되겠어요. 그래서 다들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와 계신 테크노와 하우스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도 그냥 작은 단서만 얻어 가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테크노는요, 좀 즐기는 사람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그 음악이 나오는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이나 모든 게 좀 어두워요. 주로 이런 분위기예요. 테크노 클럽을 가든 테크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테크노 클럽 가면 이게 다 검해요. 여기 위에 뭐 이렇게 형광 몇 개 있고 사이키존을 가끔씩 뿌려주고 이렇게 딥하고 어두운 비트만 계속 나와요. 그냥 계속 밤새. 근데 그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빠지면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 음악의 재미를 못 느꼈으면 자기랑 잘 맞는 DJ를 못 만났을 경우이긴 해요. 그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이 좀 별로거나 진짜 좋은 사운드로 자기랑 좀 맞는 테크노 DJ 앞에서 한 1시간만 놀아보면 뭐 바로 테크노 팬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진짜. 좀 이런 분위기고요. 그럼 하우스는 좀 어떤 분위기냐면 벌써 디스코 디바 같은 소울풀한 보컬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우스 파티는 이런 분위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테크노 공연과 파티는 아까 봤던 그런 분위기인데 뭘 또 비교해보면 좋을까요? 음악도 제가 몇 곡 해볼게요. 이것만으로는 아마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우스는 조금 더 디스코적이고 여기도 인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디 있더라? 저기 있다. 하우스가 기계를 통해 디스코를 만든 것이라면 테크노는 기계가 스스로 디스코를 만든 것이라고. 이게 누구 걸 인용한 얘기였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우스는 조금 더 디스코적입니다. 조금 더 테크노에 가까운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제프 밀스라는 아주 위대한 테크노 뮤지션의 벨스라는 가장 유명한 곡이고요. 근데 이런 게 좀 하우스 분위기예요. 요게 이제 Show Me Love라는 하우스의 고전 중에 고전이죠.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제가 비교한 거고 이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계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았어 라고 하더라도 바로 적용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보통 DJ나 뮤지션들이 하우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테크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 들어가면서 각자의 노하우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정말 테크노 스타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계보도가 있는데요.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땐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거 누가 만드는 거야? 다 틀렸어. 왜 만들어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1세대 디트로이트. 하우스랑 디트로이트 테크노랑, 그러니까 테크노는 원래 디트로이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디트로이트 테크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많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디트로이트 테크노와 하우스 1세대끼리 막 서로 비교해 보려고 막 노력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예. 왜냐면 원래 음악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 디트로이트 1세대 테크노의 가장 유명한 히트곡 중에 하나고요. Strings of Life라는 곡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릭 메이가 만든 곡이고, 디트로이트에 2세대 뮤지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가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는데 이 1세대들 말고, 선구자들 말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이때 아티스트들, 이 사람들이 확실히 우리가 지금 듣는 테크노랑 비슷한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조금 더 어둡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럽의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장르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레이브 파티, 창고 같은 데서 밤에 엑스터시도 하나를 먹었고, 좀 더 빠른 BPM에 날 막 보내버릴 너무나 자극적인 음악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2세대에 훨씬 더 강력한 어두운 빡센 테크노를 좋아했겠죠. 심지어 그걸로 얘네들이 만족을 못했어요. 나중에는 유럽에서 이 테크노 음악을 응용하기 시작하는데 훨씬 더 격렬한 사운드를 쓰고, 비트도 그 디스코의 비트를 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르고 격렬한 브레이크빗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이 만들어지는데, 솔직히 이 음악 듣고 재밌나? 솔직히 싶어요. 나중에는 여기에 상업성이 더해집니다. 제가 이 음악을 틀면 그 우리나라 90년대 가요가 몇 개 떠오르실 거예요. 표절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나이트 음악이 이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던 거죠. 약간 그 유럽 댄스의 느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장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니멀 테크노. 왜냐면 테크노는 원래 아까 제임스 브라운 이즈 데드 같은 음악이 아니었어요. 근데 레이브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레이브가 테크노와 하우스를 대중화시키기도 했지만 애들이 거기에서 점점 더 센 약물을 원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강력한 사운드를 원하기 시작하고, 자꾸 자극적이고 커머셜한 걸로 계속 전개가 되니까 서서히 초반에 레이브를 즐겼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크노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야,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 얼마 전에 EDM 상황하고 정말 완벽히 똑같죠. 예. 레이브가 점점 커머셜해지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감정이 있고, 저러고 싶지 않고 저런 음악 유치하고 재미없어 라는 인식이 되게 멀리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장르가 이 미니멀 테크노인데, 제 생각에는 최근의 테크노는 다 이 미니멀 테크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를 좀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왜냐? 커머셜한 거 다 뺐어. 예.
아까 제임스 브라운 있을 때도 되게 좋잖아요. 되게 신나고 멜로딕하고 너무 좋죠. 근데 그런 거 유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테크노를 좋아해요. 이때부터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테크노가 좀 클럽 음악 좀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는 어떤 그런 코스처럼 되어버렸는데, 네. 미니멀 테크노를 듣고 있으면 가끔 클럽 처음 오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10분 동안 똑같은 음악만 나오냐? 왜 내가 들어갔을 때랑 나올 때까지 3시간 있었는데 계속 똑같은 음악만 나오냐? 그게 미니멀 테크노거든요. 근데 테크노도 이런 미니멀 테크노로 좀 순화되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좀 테크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BPM에 아주 격렬하고 헤비한 사운드를 좋아해요. 특히 그걸 누가 좋아했냐면 독일이 좋아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예전에 테크노를 뭐라고 불렀냐면, 테크노가 TECHNO잖아요. 근데 테크노를 그 CH를 K로 바꿔서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테크노는 아닌 것 같고, 저기 무슨 거의 헤비메탈이야 라고 바꿔서 부르고 싶었는데 그냥 K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헤비해질수록 K가 많아진대요. 그래서 테크노까지 갔었다고.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펄 반딕이 얘기했어요. 펄 반딕은 트랜스 음악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죠. 아무리 테크노가 멋있고 좋아도 무슨 이건 너무 헤비하고 너무 별로인 것 같아. 그리고 계속 비트만 나오니까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느끼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저는 그게 트랜스가 태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테크노의 선구자인 폴 반딕이 본인이 그래서 트랜스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트랜스의 시초 중에 하나인 이 제맨스폰 리믹스의 에이지 오브 러브를 들어볼 텐데, 요거를 거의 똑같이 리믹스한,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재현한 샬롯트 비트의 리믹스를 들어볼게요. 왜냐면 이 원곡은 좀 너무 옛날 튠이라 잘 공감을 못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테크노와 비슷하지만 여기에서 좀 멜로딕한 게 추가되면서 트랜스로 나아가는 그 지점을 되게 잘 보여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테크노의 모든 스타일을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전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거 다 잊어도 되고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장르를 구분할 때 아주 디테일한 걸 잘 보진 않아요. 대신에 그 장르들이 왜 생겨났는지, 어떤 갈등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클럽 댄스는 거의 이런 사이클로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지거나 쇠퇴를 합니다. 뭐냐면 클럽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격렬한 걸 원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술도 더 마시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막 새벽 5시 막 이때면 막 사이트댄스로 막 사람들 다 조져버리고 막 옛날 클럽 전통이잖아요, 그게. 계속 그렇게 빠른 BPM, 격렬한 사운드, 대중적인 멜로디로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려는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됩니다. 어떤 장르가 나오든 간에. 근데 그러면 꼭 반대에 뭐가 생기는데, 그런 하드코어 경향하고 거리를 두려고 미니멀해지거나 조금 더 지적으로 뭔가 시도하거나 좀 더 실험적이거나, 그리고 그런 어둡고 하드한 분위기 말고 루프탑에서 행복하게 즐기는 것 같은 유포릭한 분위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계속 뺑뺑이가 돌아서 아직까지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클럽 댄스의 보편적인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장르가 왜 생기는지, 어떤 장르가 왜 이런 변형을 겪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클럽 댄스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IDM 같은 장르도 테크노가 너무 사람들 깨부수는 음악으로 갈 때쯤에 나왔어요. 테크노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저런 식으로 테크노 하는 건 좀 별로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실험적으로 새로운 문법들을 섞고 그렇게 탄생한 게 저는 IDM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이런 식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한 4-5개의 장르, 그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씩 섞거나 조금씩 발전시키거나 해서 여전히 테크노는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한국의 맥락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강의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영국과 유럽은 그 레이브라는 새로운 형태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파티, 그거를 아주 진하게 경험하고 너무나 재밌게 즐겼는데 우리는 그게 좀 더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는 인터넷 있더라도 뭐 PC통신 정도, 여전히 유학생들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네. 이게 결정적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말 음악적인 이유가 아닌데, 그 당시에 좀 클럽에서 좀 돋보이는 사람들 있죠. 되게 누가 봐도 춤선도 이쁘고, 나 저 사람이 노는 데서 같이 놀고 싶어. 클럽을 주도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보기엔 이제 나이트 클럽이 싫어요. 왜냐? 자꾸만 웨이터들이 손잡고 막 가서 막 억지로 앉혀. 그리고 뭐 테이블 잡아야 되고, 뭐 안주라고 해봤자 뭐 허접한 거 내놓고 비싼 술 팔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별로 좋아하는 음악도 아니에요. 맨 댄스 가요만 나오고 있고. 이거 너무 유치하고 싫은 거죠. 근데 홍대에 갔더니 부킹도 없어. 테이블도 없어. 술도 엄청 싸. 그리고 음악이 되게 새로운데 신나. 언더월드 막 이런 거, 막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들어보니까 되게 좋아요. 나이트 클럽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새로운 클럽 문화가 정착을 하죠. 그래서 그때 좀 노는 사람들이 나이트 가는 거 아마 거의 못 봤을 겁니다. 홍대 클럽으로 다 몰렸었고. 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예전의 일렉트로닉 음악, 그러니까 댄스 가요들, 뭐 노이즈도 그렇고 RF도 그렇고 다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댄스 가요들 말고 진짜 언더그라운드 일렉트로닉 음악들이 이제 PC통신 중심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모하비, 캐스커, 트랜지스터 헤드, 달파란 이런 아티스트들이 실험적인 테크노 음악 만들어냈고, 그게 또 언더그라운드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요게 한국의 맥락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2010년대에 오면 이제 EDM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뭘 이야기했나 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테크노가 어떤 음악이었는지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음악적 특징을 통해서 좀 정의를 해봤고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그 테크노의 어떤 요소들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그 클럽 댄스의 어떤 보편적인 사이클, 그거를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의 다 잘 들었고요. 저는 20살에 성인이 돼서 처음 간 클럽이 테크노였고, 그 이후로 몇십 년 가까이 이제 테크노를 많이 들었는데, 딥하게 듣는 건 아니고 캐주얼하게 듣고, 친구들 중에 DJ들이 있는 정도인데, 자꾸 듣다 보니까 사실 사운드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에. 그리고 클럽도 다 똑같고, 어디 누구 대학생을 만나보면 다 장소가 정해져 있고, 최근에 창고에서 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이제 새로운 경험이긴 했지만 사운드 자체는 되게 이제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아까 후반부에 말씀하신 음악적 사이클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셨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도 그 안에서만 다 이제 흘러간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현재 제가 한국에서만 들어서 이런 느낌을 받는 걸 수도 있다 생각을 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시다고 보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테크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가져와 보면 플로어를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렉트로닉 음악인데 댄스 플로어를 위한 음악입니다. 그게 테크노인데 거기에서 아주 큰 한계가 생겨버려요. 뭐냐면 내가 조금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어서 춤추기 어려운 비트를 넣었어요. 그러면 안 들어버립니다. 일단 DJ들이 안 사요, 그 음악을.
왜냐? 자기는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게 직업의 목적인데 이 음악은 춤추기가 힘드네? 안 사요. 그래서 안 틀어버려. 테크노가 그래서 좀 변화가 어렵고요. 변화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금방 외면해버리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춤추기 좀 힘들어 보이는 좀 그런 음악들을 틀어놓고도 파티를 하는 그런 파티들이 가끔씩 열리죠. 뭐 이태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여전히 뭐 타임오프나 어웨이크닝스 스타일의 그냥 테크노가 매번 반복되는 걸 보면 좀 그런 의미에서 변화의 보수적인 신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 원인이 이게 댄스 플로어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도 조금씩 변하겠죠. 네. 조금씩 변할 거고 새로운 악기들도 생기고 새로운 문법들도 생길 테니까. 그럼 이어서 궁금한 게 아까 그 하우스 설명하시기 전에 망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음악 갑자기 장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펑크? 망했다? 디스코 음악이 네. 세태를 하기 맞아요.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크노 음악도 그거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코로나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이제 마스크 아예 안 쓰는 동네들 굉장히 많이 다시 회복이 됐고, 근데 테크노는 얼마 전에 전자음악 하는 분하고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에서 약간 블루스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블루스 재즈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중음악의 기반이죠. 그래서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블루스를 알아야만 대중음악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필수적인 장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로 내려가거나 소수만 즐기는 시기가 있을지언정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전에 기대했던 거 EDM 이후로 막 테크노가 쫙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야 테크노가 진짜 팝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야? 우리 약간 기대했는데 안 됐죠. 기대에 그쳤었고 그게 좀 아쉽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테크노가 조금 더 대중화돼서 한국에서도 막 예를 들어 뭐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내 안으로 오면 막 몇만 명씩 와서 막 대형 레이브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앞으로도 테크노는 그 클럽 음악이 아주 중요한 한 축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테크노가 망하면 DJ도 망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답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음악 관련이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 테크노 장르에 대해서 약간 한국 전통적인 음악에서 약간 비교할 만한 그런 게 있는지 장르가 테크노랑 관련된 거니까 아무튼 테크노가 기계 음악이니까 다르겠지만 어쿠스틱 기반으로 한국 전통 음악이 왔잖아요. 근데 약간 레이브 같은 게 한국 전통적으로 그런 역사에 있었는지 막 사람들끼리 곳이 밖에서 춤추고 약간 그런 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테크노의 음악적 핵심은 루프를 좀 심할 정도로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팝 음악을 만드시던 분들이 테크노를 잘 못 만드는 이유가 자기는 너무 심심해. 그래서 코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뭘 좀 쌓아야 될 것 같은데 테크노는 그게 아니잖아요. 되게 단순한 걸 가지고 중독적으로 만들면서 그러나 심심하지 않게 어떤 분은 하이햇이 7, 8개가 남몰래 계속 쌓여요. 그게 확연히 드러나진 않지만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느끼는 거죠. 뭔가 바뀌고 있다. 근데 잘 티가 안 나. 하지만 안에 있는 루프는 똑같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저는 테크노의 재미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공통점을 가진 대중음악의 장르가 되게 많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국악도 타악기의 루프 위주로 흘러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전자음이 아닐 뿐이지. 또 저는 블루스 같은 것도 그냥 부기우기 리듬을 계속 반복하면서 코드 진행도 몇 개 없는데 그래서 그런 테크노의 반복적인 특징을 공유할 수 있는 대중음악 장르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섞일 여지도 많고요. 네. 찾으려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뽕짝은 뭘까요? 뽕짝이요? 여기서의 그 뽕짝은 그 일제시대의 트로트가 아니라 관광버스 음악을 얘기하시는 거죠? 약간 이국사가 치고 네.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도 보면 이렇게 비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루프를 되게 쌓아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솔로 연주 같은 걸 막 하죠. 예, 흔히 말하는 그 꽈배기 톤이라는 이 신디사이저를 이렇게 삐용 거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솔로들을 하시는데 그 음악의 리듬의 기반을 보면 되게 반복적이에요. 그 K-팝에서 K-팝이 다른 장르를 흡수해가지고 음악을 변형시키고 발전시키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르세라핌이라는 팀의 앨범을 들었는데 거기 첫 번째 트랙이 테크노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테크노 대중화 같은 거에 좀 앞으로 가능성이 좀 있을까? 그런 시도들이 좀 많아지나요? 네, 그런 거에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테크노가 팝으로 대중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만드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하여튼 테크노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커머셜한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테크노 잘 안 하더라고 보면. 네. 그 테크노가 음악적으로 코드 진행이 많은 장르랑 섞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K-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밝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음악적 탐구를 위해서 뭔가 K-팝을 듣는 것 같진 않고 되게 기분 전환의 댄스 음악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테크노의 되게 실험적이고 언더그라운드적인 DNA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방향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주류 팝 입장에서는 맨날 똑같은 것만 할 수 없어서 뭔가 새로운 걸 섞어보고 싶은데 다 해봤어. 테크노랑 한번 해볼까? 그러다 우연히 어떤 상성이 맞아서 히트곡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테크노 자체가 그렇게 메인스트림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담 베이어 같은 그 드럼 코드의 수정이 있습니다. 약간 커머셜한 테크노를 만들죠. 테크노 하는 사람들은 드럼 코드 음악마저 커머셜하다고 막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마저 커머셜하면 뭐 예. 그리고 테크노 DJ들 인터뷰에 보면 야 엄청 공격적이에요. ED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답이 뻔한 질문 딱 드리면 뭐 푸츠와 핸즈업 인디에 이딴 쓰레기 같은 음악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진짜로. 제가 니콜 무다보라는 테크노 DJ한테 직접 들은 말이에요. 나는 허리 아래를 움직이는 음악을 할 거라고. 이딴 거 음악도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 와 세다. 세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이 만약에 테크노 음악을 하면 테크노 음악에 맞춰서 칼군무를 추는 건가요? 그 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트로 음악이었어가지고 무대에서는 그냥 타이틀곡에 오프닝 이런 거 한 거만 봤었는데 그게 자체가 되게 메인이었어요. 차례차례 드릴게요. 네. 그 원래 테크노는 흑인 음악이거든요. 근데 왜 다른 흑인 음악에 비해서 최근에는 백인 중심의 음악으로 그 바뀐 정도가 클까요? 사실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하우스랑 테크노는 완벽히 흑인 음악에서 시작했거든요. 흑인 음악인 디스코랑 펑크를 가져다가 흑인들이 신디사이저로 만든 음악이에요. 근데 흑인들한테 인기가 없어. 얼마 전에 드레이크가 하우스 음악을 발표했죠. 블랙 커피라는 아티스트랑 같이. 비욘세도 오랜만에 하우스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블랙뮤직 쪽에서 되게 인기 많은 그런 아이콘들이 다 힙합이나 R&B랑 섞인 장르로 되게 대성하지 하우스 이점이 별로 없어. 왜일까요? 결론은 간단하죠. 흑인들이 하우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네, 테크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근데 파티 가보면 인종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뭐 인종 흑인들도 뭐 제가 안 즐긴다는 얘기는 아닌데 되게 주류 아티스트를 보면은 대부분 백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약간 상업화 유럽에서 상업화가 많이 되어서 일까요? 저도 그 부분은 어떤 합리적인 설득력을 가진 근거를 갖고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왜 테크노를 안 좋아할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죠. 아, 한국 사람들은 멜로디를 좋아해. 약간 뽕기 있는 멜로디로 막 뚫어줘야 돼요. 막 그런 거 좋아해. 근데 이게 그렇게 음악적으로 있어 보이는 설명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딱히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 힘드네요. 네, 먼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그 유럽에서는 엑스터시라는 마약 때문에 이제 테크노가 붐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마약이 금지됐기 때문에 이러한 매개체를 없는데 한국에서 테크노가 살아있거나 혹은 대중화가 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걸 알면 저도 제가 기획자로서 아마 떼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지금 요즘 DJ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 고민을 이제 슬슬 안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론이 안 나. 결론이 없죠,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 테크노가 이렇게 안 될까? 아마 저보다 현직에 있는 DJ들이 그 고민을 훨씬 오래 해왔을 거고 답을 안다면 분명히 시도했겠죠. 근데 지금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답들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근데 안 될 거라고 단정 짓지는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고 어떤 타이밍이 맞을 수도 있고. 솔직히 90년대 중반에도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근데 됐으니까 어쨌든 네.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전 질문하고 관련된 제가 이건 아티클에서 봤던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해외 아티클이었는데 유럽 중심으로 진행되어가는 쉽게 보면 시켰던 흑인 음악에서 흑인이 배제되는 상황을 쓴 사람 입장에서 나름 논리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비약이 있긴 하지만 그 이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있는 굵직굵직한 베일들의 건물 구조나 뭐 마감재 또는 펑셔널 스피커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음향적인 문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테크노 사운드가 다 비슷비슷해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 프로덕트에서 다 이게 주류구나 하면서 만들다 보니 이제 흑인 쪽 음악은 배제가 그쪽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들은 좀 배제가 되고 오히려 유럽 중심으로만 만들어지는
트렌드가 만들어진다라고 콜로나이즈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 걸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네, 뭐 설득력 있는 얘기 같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에도 비슷하게 해당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테크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힙합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물론 있는데 잘 쭉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뭐 좋아했어? 보면 락이에요. 락 되게 좋아해. 그래서 하우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갈 때 있는데 케이크샵 잘 안 가더라고요. 다 파우스트 뭐 이런 데 가지. 취향이 참 신기하게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나뉘어 왔어요. 힙합 좋아하는 사람이 이비자 가면 재밌겠어요? 재미없죠. 내가 봐도 옛날부터 그 구분이 있는 게 참 재밌어요. 네. 저도 힙합을 여러 번 노력했는데 잘 귀에 안 들어와요. 네. 그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테크노 하우스 되게 좋아하고 트랜스 좋아하고 옛날에 락 되게 좋아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나 봐. 취향의 길이 좀 다 비슷해요. 네. 저 해도 되나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테크노, 저는 미니멀한 테크노를 좋아하는데요. 테크노 팬들에겐 되게 불모지 같은 한국에서 작가님이 약간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시라고 생각하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클럽이 어딘지 궁금해요. 뭘 기준으로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재밌게 놀았던 클럽은 그 옛날 파우스트입니다. 아, 새로운 파우스트를 까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 그 트랜스젠더 골목에 있었던 그 초창기 파우스트 있죠?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았죠. 뒤로 딱 들어보면 데시벨 측정기가 있어. 졸라 멋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DJ들 보고 앞에 빨간 줄 뜨는 것만 보지 말고 데시벨 보면서 틀라는 거잖아요. 뭔가 신뢰가 가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조명을 빵 터트리는 것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DJ 부스 뒤에 이렇게 펑 터지는 그 백열 조명이 하나 있어요. 되게 미니멀하고 멋있더라고. 그리고 일단 사운드가 너무 좋았죠,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사운드 못 잊을 거예요. 이야, 너무 행복했고,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그리고 파우스트의 백맨 역시 그 새벽에 창문 열 때, 깜깜하던 그 클럽에 그 DJ 부스 뒤에 창문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해 뜨면 창문 열어요. 햇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하얗게. 그러면 그 클러버 입장에선 밤샜다는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술 약간 깨어갈 때 그 해보는 느낌. 그때도 여전히 테크노로 달리고 있고. 아는 DJ들하고 제가 술을 많이는 안 먹어서 술은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는데 그때가 진짜 재밌었죠. 네. 저는 그래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몇 년도였어요? 2017년, 8년?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할아버지한테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질문 하나랑 그냥 저도 다른 분 질문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싶은 거 하나 두 개 얘기할게요. 하나는 흑인 음악이랑 백인 음악이 나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악을 듣고 즐기는 형태가 굉장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흑인 음악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슬럼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은 없지만 길에서 힙합을 듣는 장면 같은 걸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되고 실제로 즐기는 것 같은데 근데 길에서 테크노 음악 같은 거를 틀다가 친구 만나서 안녕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본 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큰 차이가 아닌가 싶고요. 질문 되게 이것저것 많이 생각했는데 하나는 표절에 대한 거고요. 아무래도 소비되는 형태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컨트롤에 대한 시기 같은 것들이 있을까 있고요. 그리고 저기 하우스가 기계를 통해 디스플을 만드는 것 같고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크노 DJ는 그 비트 같은 거를 통해서 자기 음악을 만드는 DJ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DJ라고 하지만 여러 종류의 DJ가 있어요. 라디오 DJ고 힙합에서 DJ는 다른 역할을 하고요. 그런 거 보면 그 AI 기계가 만든 좋은 테크노 음악 같은 건 없을까? 그런 거가 궁금해집니다. 있으면 하나 아까처럼 틀어주시고 이상입니다. AI가 가장 만들기 좋은 장르가 전자음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을 통해 만들어지는 음악이라. 근데 저는 아직은 들어본 적 없는데 아마 많이들 만들고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테크놀로지랑 워낙 밀접한 장르라 이런 것들은 되게 흔하게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만들었던 멜로디는 맨날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멜로디를 랜덤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을 깝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멜로디를 만들어 놓게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죠. 좀 수정하거나. 이거는 이미 어떤 확률을 이용한 컴퓨터 작곡이 활용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보편적이죠. 요즘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런 랜덤의 패치들은 아마 테크노를 뭐 다음 강의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활용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 거 말고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질문이 더 많으실 것 같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많은 질문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또 강의와 또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주신 이대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